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남욱 변호사 측 간의 신경전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남욱 변호사를 지칭하며 검찰이 연기를 가르친 것 같은데 연기력 형편없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자 남욱 변호사 측이 캐스팅해놓고 연기력 운운한다라며 이걸 받아친 겁니다. 날 캐스팅한 거 이재명 대표 아니냐라는 반박입니다. 잠시 후에 이 흥미로운 설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발연기, 연기를 되게 못할 때 발연기한다. 이렇게 흔히들 낮잡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측이 남욱 변호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검찰에게 배운 연기고 그 연기력이 발연기 수준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욱 변호사는 캐스팅하신 분이 왜 그러나 라며 응수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흥미로운 설전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중꺽마. 무언가 요즘 MZ세대들의 유행에 맞춘 줄임말. 중꺽마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번 배워보시죠. 동아일보 이면입니다. 중꺽마. 자, 우리 지금 이양수 의원, 박용진 의원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의 준말이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MZ세대의 희망이 된 이 중꺽마. 결과보다 과정, 다시 힘내라. 태극 선수들이 귀국을 했고 많은 국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특히나 이 MZ세대들을 중심으로 SNS에 해시태그 중꺽마라는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이 월드컵 대표팀을 보면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요즘 MZ세대가 취업이 참 잘 안 됩니다. 알바자리도 마땅치 않고 그들 사이에서 대표팀 특히 막내 선수들이 보여준 이 중꺽마 정신이 울림이 있나 봅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꺽마. 좋은데요, 중꺽마.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새머리. 한겨레 신문이 6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친윤 모임 국민 공감 출범을 했습니다. 윤핵관이 전대 앞 대놓고 새머리했다. 한겨레 신문은 이렇게 썼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71명이 참석했습니다. 겉으로는 공부 모임 내세우지만 이철규 의원 등 간사들이 죄다 친윤계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쓰고 있습니다. 권성동, 장제원 두 브라더스가 당 투톱 겨냥 수도권 MZ세대 대표론을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두고서 과연 누가 당의 간판이 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기로. 한국일보가 오늘 5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어떤 기로일까요? 민주당 이상민 해임 건의안 회기내 처리 예산안 중대 기로. 이상민 장관의 운명을 한국일보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산안을 걱정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이상민 장관의 기로가 아니라 예산안의 기로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중요한 건 예산안입니다. 국민들 관심은 이 예산안에 있는데 여야가 부디 지혜롭게 합의하셔서 예산안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상민 장관 뉴스 같지만 예산안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완화. 조선일보가 1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중국의 이 백지 시위 앞에 시진핑 정부가 무릎 꿇었습니다. 코로나 봉쇄 풀다. 당국이 이 성남 민심에 방역 조치를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걱정입니다. 겨울에 이 중국의 이 방역 조치 완화가 또 전 세계로 어떻게 불똥이 뜰지 모른다.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이면에 중국 정부를 향한 성난 민심의 이 목소리의 파급력을 중국 정부가 깜짝 놀라게 실감했다라는 대목에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이 중국의 백지 시위를 지켜봤습니다. 중국 당국의 이번 결정도 전 세계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략기획 부총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박용진 의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쪽은 연기력이 형편없다, 발연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날 캐스팅한 분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마치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이거 그냥 형편없는 막장 소설일까요? 아니면 실화를 다룬 다큐멘터리일까요? 첫 번째 이야기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발연기와 다큐. 발연기냐 다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 극의 흐름은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도 굉장히 좀 드라마틱, 극적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연기력을 연출하고 지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출 능력도 연기력도 꽝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검찰 수사가 조작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연기 능력도 형편없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연출 능력도 아주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남욱이 연기를 하도록 검찰이 아마 연기 지도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연출 능력도 아주 낙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는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측근 중에 한 명이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하는 공개적인 말이 본인의 재판에 어떤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 속에 말을 아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안 하고 주요 혐의나 물증과 관련된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얘기에 일절 언급을 하지 않는 대신 이런 식의 은유,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제한적인 메시지만 내고 있는데 이번엔 연기력과 연출 능력을 들고 나온 겁니다. 남욱 변호사 발연기한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는 뭐라고 대꾸했을까요? 이번엔 남욱 변호사의 강한 반박입니다. 대표가 뭐 검찰로부터 연기 지도 받았다 막 이런 말씀하셨는데 연기 연출 능력 형편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으로 언급한 것 같은데. 캐스팅하신 분께서 그 발연기를 지적하셔서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 작품은 이제 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라. 남욱 변호사였습니다. 자, 제가 주목한 건 첫 번째는 메시지적인 측면. 제가 또 이제 언론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언론학도로서 두 번째 측면은 이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남욱 변호사. 이게 비언어적인 요소, 흔히 말해서 표정이나 말투나 어떤 여유 있는 자세, 굉장히 좀 대비됩니다. 자, 김수영 교수 언론인 출신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하는 모습, 남욱 변호사의 저 웃음소리에 저는 주목했는데 굉장히 여유 있는 웃음소리, 그리고 메시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뭐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거라서 뭐 저의 해석이 뭐 절대적으로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떤 농담으로 혹은 말장난으로 좀 희석시키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단 말이죠. 지금 굉장히 궁지에 몰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렇게 웃으면서 농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오히려 더 궁지에 몰려있음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검찰이 이 모든 시나리오를 썼고 다 총강독이고 거기에 지금 남욱이 놀아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는 아주 여유만만하죠. 확실히 남욱 변호사 측이 더 여유 있어요? 훨씬 여유 있어요. 그리고 이걸 다시 농담으로 되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여유로워 보였고 또 자기를 캐스팅한 분이 자기의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니 송구하다라는 식으로 위트 있게 넘기는데 결국
캐스팅은 누가 하나요? 총 감독이 하죠. 이 모든 프로젝트, 영화, 드라마 뭐가 됐든 간에 총 감독이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몸통은 이재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건 다큐멘터리라고 했잖아요. 영화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는 연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찍는 게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당신의 마음에 내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실제 리얼 상황의 다큐멘터리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남욱 변호사가 강조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와 남욱 변호사의 주고받는 말 속에 거친 아주 날카로운 가시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모든 것들이 소설 같은, 가짜 같은, 영화 같은, 드라마 같은 허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남욱 변호사는 이에 대해서 이건 다큐멘터리다. 실제 상황을 기반으로 만든 다큐멘터리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양수 의원님, 영화입니까? 다큐멘터리입니까? 발령기입니까? 캐스팅한 겁니까? 참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너무 희화되다가 이제 뭐 영화냐 다큐멘터리냐 소설이냐까지 갔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을 사실 지금 이 사법 리스크의 인질로 삼아서 민주당을 실추시키는 데 이어서 한국 정치권 전체를 지금 좀 불신의 늪으로 더 가져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먼저 앞섭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뭐 검찰 연출에 발령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최고위원회의에서 본인 발언이 끝나고 나서 예정에 없던 발언을 작심하고 한 발언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저 자리가. 예. 과연 이분이 이 내용을 이렇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작심하고 이렇게 발언을 했어야 되느냐의 적정성 문제에 일단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이건 지금 민주당을 가장 지금 수렁으로 지금 빠져들게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중요한 최고위원회에서 예정에 없던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참모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게 그런 발언 안 하는 게 좋으니까 발언해서 뺀 거를 이분이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맞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모든 방송 같은 거,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지금 박용진 의원 같은 분들도 지금 이런 데 나와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의 편을 들면서 그 리스크를 어떻게든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게 만드는 지금 어려운 상황을 좀 만들어 놓고, 본인은 저렇게 표정도 보시면 상당히 좀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보여요. 이 상대방들에 대해서.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겸손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자중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다큐멘터리다라고 지금 주장하는 우리 남욱 변호사의 태도도 저는 좀 문제를 삼고 싶어요. 어쨌든 이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결탁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려고 했던 그런 비리 유착 사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언제 어디서나 본인의 카메라에 이렇게 조명되거나 이럴 때 항상 조심하고 반성하고 자중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웃으면서 저렇게 다큐멘터리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받아치는 건 변호사 출신이시고 머리 좋으니까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태도들은 정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고 남욱 변호사도 그렇고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성호 변호사님, 만약에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검찰 차원에서 조작하고 너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연기해라고 지금 모든 것이 조작돼 있는 상황이라면,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물론 저는 과연 지금 21세기에 검찰이 하나도 없던 사안을 이렇게 다 날조할 수 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이 대표 주장대로 이게 검찰의 조작, 연기, 연출이라면 이 대표의 가장 최측근, 오랜 최측근에 대해서 법원이 왜 구속영장을 발부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 대표 주장대로라면 이 설명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대표는 본인의 최측근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타부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와중에 언젠가 관련 발언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상 적극적인 항변을 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 대표의 의중에는 이러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몰아가기 수사를 하고 있는데 비록 구속영장은 발부됐지만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 단계에서는 사실 온전히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본격적인 항변은 재판 단계에서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를 열람 복사해 본 뒤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내 나간다면 충분히 혐의를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재판이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관련자도 많은 데다 사안의 특수성상 재판이 오랜 시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쟁점들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어떻게든 발언을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반박은 하지는 못하는 입장에서 나름 강한 메시지를 내야 어허. 자신의 결백을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드러내 보일 수 있고 국민들 특히 지지자들로부터도 어느 정도의 믿음을 부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즉 아직까지도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고 다만 그 다툼이 예. 오랜 시간 걸릴 것이고 또 현재는 본격적으로 다툴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보니 현재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는 강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실 그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보면 하나 다 부인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문기 씨 모른다. 그런데 그 발언이 법적으로 다시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기자들이 묻는 거에 일절답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 대표가 지금까지 남욱 변호사가 CR도 안 먹힌다, 나한테 로비 안 한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므로 나는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해왔지만 남욱 변호사가 최근 재판 과정에서 CR도 안 먹힌다는 뜻은 공식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이 CR도 안 먹혔지만 그 밑에 측근들이 다 해줬다. CR이 아니라 더 많이 먹혔다라는 얘기다. 라는 뒤집는 진술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구체적인 반박 안 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이게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구체적인 반박들이 재판 과정 내지 수사 과정에서 어떤 주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를 지금 했다라고 보십니까? 당장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측근에 대한 수사는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고 곧 재판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확보하지 못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알 수 있게 되고 본격적인 반박과 공방이 진행되게 될 텐데 굳이 구체적인 언급을 하게 된다면 이 언급을 전제 사실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아야 할 피고인들이 대응을 해야 합니다. 네. 굳이 그러한 부담을 줄 필요가 없죠. 프레임을 짜준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유롭게 반박을 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일정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게 된다면 그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다 보니까 굳이 그런 부담까지는 지우지 않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강한 반박을 함으로써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도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재판 단계에서 자신 있게 부인해 나갈 가능성을 높여주겠죠. 자, 이게 사실은 민주당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 대표는 이런 식의 전략을 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홍천 의원이나 여기 있는 박용진 의원이나 뭐 이원우 의원 등등은 측근이 구속됐는데 유감 표명도 없다. 가타부타 설명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대표는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당 지도부가 나서서 몇십 쪽짜리 해명 문건을 돌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식의 당 내부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 지점이 참 묘한 지점인데 앞서 얘기했던 그 CR 남욱 변호사는 CR도 안 먹혔다는 뜻은 이 대표가 결백하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최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이 대표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CR과 관련된 농담을 해서 논란입니다. 10년 동안 로비를 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저는 원래 CR이 안 먹힙니다. 그 사람 10년 동안 찔러봤는데 봤는데 뭐라더라? CR이 안 먹히더라. 내가 요새 그 호를 CR로 바꿔라, 그 CR 이재명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CR이 이게 뭔 뜻인가 봤더니 이 CR의 C는 배 짜는데 C줄 이런 뜻이라고 하네요. C줄이 안 먹힌다, 말이 안 된다, 배가 안 짜진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이 대표가 이제 농담을 한 겁니다. CR 이재명으로 주변에서 호를 바꾸라고 한다. 제가 박용진 의원님 나와 계신데 민주당에 꽤 이름 있는 의원들이랑 몇 분 통화를 하고 취재를 해봤거든요. 이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했는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지적이 물론 뭐 대다수 의견은 아닙니다만 지금 CR 갖고 농담할 때냐라고 불편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박용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우리 남욱 발령기와 관련해서 이제 지적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그 남욱과 관련해서 그 얘기를 한 거는 남욱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남욱 변호사 무슨 얘기를 하면 온통 언론에 도배가 되고 다 이재명 대표한테 아주 불리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라는 게 김만배가 이랬다 하더라.
있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김만배 전원이라거나 들었던 얘기를 그냥 그 전달하는 거라서 드디어 사건이 이재명 대표 본인과 연관되는구나라고 다들 보고는 있고 그렇게 기사가 쓰여지지만 실제로 이게 법원에서 채택될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왜냐하면 그 김만배가 맞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 이거는 그 아무런 증거 능력이 없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거 봐라, 그 남이 전환한 얘기고 지금 김만배하고 말도 안 맞고 뭔가 엉성하잖아, 이 말을 아마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런 면에서 자신감을 이제 표출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약간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동안 잘 로우키로 잘 대응을 해왔어요. 굳이 이걸 가지고 또 괜히 그 발령기 이야기를 하고 어설픈 연출로 이제 검찰을 비판하고 또 나가서 이제 씨알 얘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뭐 상황 전반에 대한 뭔가 이렇게 잘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지자들한테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불필요한 표현들과 불필요한 말들이다 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로키로 대응하고 민생과 관련해서 또 해당 중요한 우리 법률과 예산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하는 편이 훨씬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검찰의 의도는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뭐 사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다 이건 뭐 기소하고 재판부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난 만큼 재판에서 하나하나 확인하면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 전에는 괜한 이런 그 표현과 말들로 또 지금 정치면에 이 내용들이 좀 가득해지고 다시 또 대장동 문제가 우리 언론지상에서 논의가 되고 오늘도 지금 돌직구쇼의 첫 번째 토크 내용으로 다시 올라온 것이 뭐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CR 이재명 이란 농담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 앞에 이제 CR 얘기를 하면서 함석헌 선생님 얘기도 하고 그 함석헌 선생님 얘기를 하다가 배째라 얘기를 하다 배째라였나? 그러니까 뭐 쨘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다음에 뭐 내 호가 CR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렇게 구성이 잘 안 맞는 농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 얘기를 하는 것도 적절치는 않았던 것 같고 그 함석헌 선생님의 CR과 여기서의 CR이 같은 CR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괜한 농담을 하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양수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변에서 호를 CR로 바꾸라고 한다. CR 이재명 선생 이렇게 될 텐데요. 예, 근데 그 함석헌옹의 진짜 그 대한민국에 울림을 줬던 많은 책들이 있죠. 뭐 한국 청년에게 고함, 그다음에 CR에게 보내는 소리, 뭐 이런 거 그 학창 시절에 읽으면서 굉장히 가슴 뜨거웠었는데 그 함석헌옹의 그 이미지를 본인한테 좀 이렇게 가져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씨앗 이재명. 근데 이제 본인이 좀 멋쩍었는지 그 씨앗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함석헌옹의 씨앗은 아니고 본인은 이제 배틀 할 때 씨줄과 날줄이 있는데 그 씨줄을 얘기하는 씨앗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러니까 이제 씨줄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날줄이 들어가냐 그러니까 씨줄도 안 들어간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본인이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상황이나 뭐 지금 나오는 증거나 녹취록 이런 게 씨알이 뭐 아주 잘 들어가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본인이 계속 부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서서히 지금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뭐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한 지금 70~80도 정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본인이 결자 해지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이재명 대표가 좀 가서 스스로 당대표를 사퇴하고 가서 클리어하고 본인의 그 범죄 혐의를 말끔히 해소하고 그리고 다시 당으로 돌아오는 게 좋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오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조금 박해에 이제 더해서 이원우 의원까지 해서 2조금 박해에 2조금 박해 이 5분의 말씀을 이재명 대표가 잘 귀 기울여 가지고 앞으로의 행동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본인과 당을 위해서 좋은 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CR도 안 먹힌다. 남욱 변호사가 얘기했던 그 CR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CR 의미는 좀 달라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종의 뭐 그 CR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검찰이 새로운 녹취록을 확보했다라는 한국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녹취록은 뭐고 이 보도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함께 보시죠.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분양 대행업체 이모 씨. 이 이모 씨는 누군지 아시죠? 성남시장 재선자금 등을 마련한 인물로 검찰이 지목한 인물이고 인척 박영수 전 특검 소개로 김만배 남욱 2년 맺은 뒤 위례 대장동 분양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내용 증명서와 함께 대장동 일당과 수년간 통화가 담긴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렇게 되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말고 이 분양 대행 업체 그 자금을 마련한 그분의 녹취록이 검찰은 또 하나의 확보가 됐다. 물증으로서 확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안 그래도 남욱 변호사는 저 이 씨로부터 42억 5천만 원 받은 뒤 이재명 대표 측에게 사업 로비 목적 등으로 전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씨 녹취록에 저 42억 5천만 원 전달 정황도 포함이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앞서 언론 보도로 봤잖아요. 지난 정부 1기 대장동 수사팀이 이 내용 증명을 확보한 건지 확보하고도 모른 척한 건지 이런 논란까지 일었던 그 내용 증명 플러스 이 녹취록까지 돈 흐름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한국일보 보도가 나왔습니다. 강력기 형사 출신의 박승매 변호사님, 이 증거는 녹취록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녹취록에 그 40억 5천만 원에 대한 어떤 일관된 내용이 나왔다면, 남욱 변호사의 주장과 이 내용이 일치한다면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돈을 주고받는 사건의 경우, 특히 계좌 등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돈의 흐름, 그리고 최종적인 사용처, 삼박자를 모두 입증해내야 합니다. 자금이 마련된 경위와 관련된 녹취록이라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는 그 경우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 녹취록 대화 내용 당사자가 나는 이와 같은 진술을 한 바가 없다고 부인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그와 같은 진술을 했지만 둘러댄 것이라든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항변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증거 능력, 즉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를 두 갈래로 나누어 검토해 봐야 하는데, 먼저 이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이재명 측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부분은, 예를 들어 김만배 씨가 로비 자금으로 쓸 테니 돈을 전달해 달라, 돈을 전달해 주면 이 돈을 이재명 측에게 전달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면, 김만배 씨, 즉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한 적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게 되면 증거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씨 녹취록에 등장하는 내용을 두고 이 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 부분은 전문 증거가 아닙니다. 직접 증거에 해당합니다. 즉 녹취록 내용 중에 내가 이 부분을 제3자에게 전달하겠다는 주장이 담겨있는 부분은 원 진술자가 인정하여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만, 이 씨가 대장동 일당과 대화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대화 내용이 오갔다, 그 대화 내용 자체가 부인되지 않는 이상 이 씨가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전문 증거가 아니라 직접 증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 씨의 돈의 흐름이 대장동 일당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는 상당히 유의미한 증거로 쓰일 수 있지만, 그 이후 이 돈이 이재명 측에게 전달되었다는 부분은 원 진술자 김만배 씨 측의 진술에 따라서 증거 능력 유무가 갈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게 단계별로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 측에게 전달됐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 분양업자가 자금을 마련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주었다. 그거에 대한 직접 증거가 이 녹취록이다. 그리고 이 대장동 일당 누굽니까? 남욱 변호사,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측에게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유동규입니다. 유동규 본부장은 정영학, 김용에게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까지는 검찰이 수사가 됐는데, 정영학, 김용부터는 뭔 소리 안 받았다 이러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김만배 씨는 그거 내 거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거죠. 그렇다면은 두 단계까지는 지금 어쨌든 검찰이 입증 내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 유동규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즉 이재명 대표 측에게 돈이 흘러갔다라는 직접 증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 나중에 수사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아주 명쾌한 해설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원욱 의원이 민주당에 지금 사법 리스크 우려하지 않는 의원은 없다. 이 70도 온도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들어보시죠. 우려하지 않는 의원은 한 명도 없으리라고 보여지고요. 가장 우려하는 사람이 이재명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임계점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할까,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100도가 돼야 끓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때 70, 80도까지 올라오고는 있지만 그것이 100도까지 넘어가지는 못하는 상황. 이재명 당대표 본인에 대한 어떤
뭐 직접 물증, 직접적 직접 증거, 증거. 요게 네. 딱 나오는 순간이 한 백도씨가 되는 그렇게 순간인 된다고 거다. 봐야죠. 아. 이원호 구현의 비유였는데 오늘 비유가 많네요. 무슨 발연기, 다큐멘터리, CR, 그다음에 이제 임계점. 김수영 교수님,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이 딱 라면 면을 들고서 물이 끓는 건 지켜봅니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뭐 물이 보글보글 끓을 때 100도가 넘을 때 라면을 투하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한 70도에서 80도 지금 이원우 의원이 얘기하는 그때 라면면을 넣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원우 의원은 지금 그 7, 80도까지 왔다 주장하는데 그 7, 80도 상당히 뜨겁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좀 복잡할 것 같고 사실 예견됐던 거예요.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가 당대표가 될 때부터 예견되었었던 것이고 언젠간 터질 것이라고 우리가 모두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모두 말을 못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하는 그런 발언들만 거의 나왔어요. 최고위원도 사실 다 친이계로 다 이제 장악되었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공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걸 알면서도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느라고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논리들을 뭐 방송이든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다 백도씨가 끓는 물 속에 다 빠져 죽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에서 선을 긋고 민주당을 좀 지켜내야겠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원욱 의원이 사실 이원욱 의원이 지난 보궐선거 때 전략공천위원장이었거든요. 그때 사실 이재명 대표를 삼고초려라도 해가지고 우리 반드시 개항에다가 꽂아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판적으로 돌아선 건데 아마 이러한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될 거라고 봐요. 이제 드디어 이제 70도, 80도, 90도까지 올라가고 있고 이제 의원들이 점점 선 긋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정말 대표적인 뭐 이재명이 거의 비서실장이다라고까지 말해질 정도의 이제 의원이었는데 이번에 뭐 정치 공동체 챌린지에도 참가도 안 하고 참여도 안 하고 굉장히 선을 긋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아마 이러한 러시들이 계속 될 것이고 이재명은 계속해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다라는 식으로 프레이밍하면서 자기를 계속해서 방어해 줄 것을 아마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가운데 민주당에서 검찰의 이 정치 공동체라는 표현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가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자라는 이 캠페인 챌린지를 정청래 의원이 재차 3차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났다고 해요. 지금까지 이 정청래 의원의 제안에 동참한 의원은 한 명뿐이라고 합니다. 본인 포함 2명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 캠페인. 내가 정치 공동체다. 릴레이 동참해 주세요. 나는 이재명 대표와 정치 공동체다. 해시태그 캠페인을 추진했습니다. 캠페인 2주차인데 한 명만 동참했습니다. 본인 포함 2명입니다. 조홍천 의원이 자, 나중에 사법적인 조치까지도 함께 동참할 거냐? 라며 나 안 해! 나 안 한다! 라고 공개적으로 적었겠습니다. 비명계 중진 의원, 당 전체를 수렁에 빠뜨리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의원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왜 이거 캠페인 동참 안 하세요? 저는 원래 저런 거 잘 안 해요. 아, 해시태그 잘 안 하시나요? 네. 몇 개 있던데 딴 해시태그는 박용진 의원 SNS. 아니, 저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안 하십니까? 예. 특히나 잠깐만, 있던 아니에요? 뭐요? 안 하세요, 잘? 해시태그? 아니, 안 한다니까요. 예. 저 해시태그 자체를 아니, 해시태그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정치인도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비판받을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견뎌내면서 그리고 또 그 비판을 수용하면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른바 닥치고 방탄, 닥치고 디펜스, 닥치고 방탄. 이런 거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닥방. 그리고 그 어떤 리더십, 지도자에 대해서 혹은 뭐 당 대표라든지 대통령에 대해서 어디 감히 이런 거는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왕조 시대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야당의 쓴소리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의 쓴소리 귀담아 들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냥 대통령께 말하기가 어렵고 무슨 비판을 했을 때 그것이 수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대통령의 길도 나라 전체의 길도 수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물며 한 정당의 대표에 대해서 비판, 우려, 견제 이런 것들은 늘 있어야 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에도 당내 비주류는 늘 30이었습니다. 그 비주류의 한 축을 맡았던 정대철 현 고문께서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DJ에 대한 애정의 깊이는 대를 이어서셨거든요. 그 아버님 정일영 박사님부터 그리고 그 정대철 그 고문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DJ에게도 맞서고 경쟁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러면서 민주당이 건강해지고 최초로 수권적인 정권 교체를 이뤄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후배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에 대해서 뭐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져가는 거 저는 동의할 수 없고, 우리가 여당일 때조차도 저는 당 안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문제라든지 정책적인 오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뭐 곤란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야당이 그런 정당이 진정한 민주적 정당이고 비판받을 자세가 되어 있는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혹시 당대표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시면 마음껏 비판해 주십시오. 돌직구에서도 얼마든지 돌직구 던지시고 그렇게 해야 점점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정청래 의원이 제안한 캠페인은 옳지 않다. 닥치고 방탄이냐? 그런 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박용진 의원의 돌직구 발언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용 전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팬카페에 입장 편지를 올렸군요. 군사작전하듯 체포와 구금, 조사 구속이 3일 만에 이루어졌다. 이재명 죽이기 야당 파괴라는 정치검찰의 목표 알 수 있다.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라는 본인의 입장을 이재명 대표 팬카페에 공개가 됐습니다. 전해드립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공개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통치는 민주국가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했고요. 문 전 대통령도 노무현 정부 때 김대중 전임 대통령의 대북 송금 드러나면 책임져야 한다라고 문 전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았냐? 라는 말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고 있는 것,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발언을 다시 언급한 것, 이거 뭐 이유가 뭡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강력계 형사 출신의 박세현 변호사님. 당시에 문 전 대통령도 대북 송금 사건에서 DJ의 관여가 드러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을 했다. 일종의 통치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갈 같습니다. 이 통치행위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가 수립된 이후에도 법적으로 책임을 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오랜 시간 다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지만 1980년대 이후, 늦게 잡아도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에서 통치행위는 개념 자체는 존재하지만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와 같은 일반론을 검사 출신으로서, 즉 법조인으로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국가 지도자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에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있다면 명백하게 져야 하고, 이는 정권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일갈로 보입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언급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의 발언, 이런 발언이었습니다. 신동아와의 인터뷰였던 걸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네, 맞네요. 2003년 3월 대통령 민정수석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감스럽게도 대북 송금 과정에 잘못된 행위나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져라. 이 맥락이
김대중 정권 끝나고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고 그 노무현 정권의 민정수석이었던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당시 김대중 전임 연장선상에 있는 김대중 정권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임명한 특검이 수사를 해서 당시 박지원 전 의원 등을 법적으로 구속시킨 사건입니다.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시작됐던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 아무리 김대중 대통령이지만 대북 송금 잘못한 거 있으면 책임져야 한다 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김수현 교수님, 언론인으로서 한 장관이 이걸 언급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헌법을 벗어나서 통치행위가 허용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어록이 참 많습니다. 뭐 우리 조국 전 장관도 본인의 트위터가 항상 반박의 근거로 사용되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특활비 깨끗하게 써야 되고 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공개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2003년에 이미 대북 송금 특검으로 뭔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은 안타깝지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는 말이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소환돼서 본인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어떤 사람을 한 국민을 뭐 월북이냐 아니냐라고 결정하는 문제가 저는 어떻게 고도의 정치 행위 또는 통치 행위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월북이면 월북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이것을 정치적으로 고려해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왜냐하면 개인의 인권에 대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가 된다면 예전에 박정희 시절에 전두환 시절에 간첩 조작 사건 같은 것도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면 그게 정당화됩니까? 아닌 거거든요. 자꾸 이거는 민주당 혹은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국가 안보를 정쟁화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 월북이 돼야만 안보가 지켜지는 건 아니잖아요. 안보하고는 사실 무관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개인의 인권, 어떻게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 안보를 위한 통치 행위였다라는 식으로 전혀 이제 뭉개질 수 없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년 전에 했던 이 말은 지금도 얼마든지 유효하고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와서 이 월북 사안에 대해서 통치 행위였다. 내가 최종 결정했었고 뭐 이거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이다라는 식으로 주변에서도 다 이렇게 거드는 거는 이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저도 언제든지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있을 때는 저도 월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했던 대목 중에 하나도 또 하나의 결이 될 수 있겠는데 질문 드릴게요. 김수현 교수님. 지금 검찰에서는 이 서훈 전 안보실장이 이 월북으로 판단하는 과정 중에 월북이 아닌 정황들이 담겨 있는 첩보들, 예컨대 그런 첩보들에 대해서 일단은 보고선상, 공식 보고선상에서 삭제하라 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범죄의 중대성, 소명 여부가 법원은 판단을 한 겁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검찰은 최종 결정권자는 서훈 원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면 서훈 전 실장뿐만 아니라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연루돼 있는 게 유감스럽게 드러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법적 책임져야 된다. 혹시 그 말을 한 겁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서 물론 침묵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빨리 이건 다 내가 결정한 거다라는 식으로 도 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 수사를 키울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 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결정한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이렇게 서훈 전 실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연결고리를 발견할 경우에 어떻게 수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만약에 딱 찍어서 문재인 대통령을 감옥 보내야지 라고 해가지고 주변을 막 터는 거면 당연히 문제죠. 그런데 이 월북 관련된 사건을 파다 보니 그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더라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수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여기서 주어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바꾸고
화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니라 한동훈 법무장관을 바꿔본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감스럽게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과정에 잘못된 행위나 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져야 한다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원칙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원칙을.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만약에 그 파다 보니 그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죠. 이건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에 반드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본인이 스스로 이 최종 결정은 내가 했고 고도의 정치 행위였고 그리고 그 연결고리를 이렇게 직접 얘기를 하고 계시다면 수사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끝에 있었다. 그러면 사실 수사의 성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대통령의 수사가 안 된 적이 있나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성역화하는 부분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도 굉장히 임금님 화법이죠. 무엄하다, 도 넘지 마라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는 거죠. 잘못을 했으면 그게 누가 됐든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수사 과정에서 잘못이 없다고 드러나면 무죄가 되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김수영 교수님 의견이었습니다. 이 한 장관의 발언에 굉장히 알쏭달쏭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 수사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갈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 여지도 남아있는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입장을 냈을까요? 함께 보시죠. 윤건영 의원, 주로 이제 친문 의원들이 검찰 수사 당연히 문까지 가려는 수순이다. 한 장관 수사 지휘 안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했는데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한 건 사실상 수사 지휘다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 발언 들었는데요. 저 자꾸 한동훈 그 장관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져 가네요. 그러니까 성마른 동훈 신경질 장관 이렇게 느낌이 가요. 검사 때 되게 매력적이었고 또 어려웠던 수사, 특히 재벌과 관련된 수사에서 원칙적으로 잘 수사해서 동네방네 칭찬 많이 하던 검사였는데 장관 되시더니 약간 성마른 태도 그리고 신경질적인 모습 많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도 사실은 본인이 굳이 그렇게 대답하실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알아서 다 할 문제다. 그리고 우리 김영배 의원 지적한 것처럼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종의 수사지휘가 되니 말을 안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본인이 별로 답하고 싶지 않은 문제는 다 그렇게 답하고 있잖아요. 근데 굳이 나와서 본인의 저렇게까지 얘기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을 위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법대로 해야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민정수석도 그런 자리고 장관도 법무부 장관도 그런 자리고 또 검사나 경찰관도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시는 바는 법의 엄중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뛰어넘어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사간에도 법대로만 치면 일단 두드려 잡아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간에 합의가 되면 다른 문제는 다 뒤로 뺍니다. 여야 간에도 서로 주고받을 법률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면 오만 명예훼손부터 시작해서 허위사실에 관련된 얘기, 선거법적인 고발 이런 게 난무합니다. 그러나 여야 간에 합의하고 나면 사실 그걸 지켜보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도 다 법을 내세우질 않고 정치적 합의를 이렇게 우선해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몰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실 문제가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그 검찰도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자료들 중에서 취사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기소장을 쓰고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또 검찰이 제출하고 변호인단이 제출한 많은 사안들을 가지고서 재판부가 또 취사 선택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럼 재판부는 왜 이걸 버렸냐? 왜 검찰은 이런 중요한 자료는 선택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꼬치꼬치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모든 그 사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 뒤집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그 지점을 얘기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가지 판단 자료들이 있었는데 최종적인 결정은 내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을 다 불러다 꼬치꼬치 하기 시작하면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전 정부에서 국방부와 국정원이 경찰과 해경이 함께해서 판단한 내용 등에 대해서 왜 다시 다 뒤집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으로 사안을 접근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지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성마르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신경질적으로 대응하신 문제도 아니다라고 한동훈 장관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구속된 서훈 전 안보실장이 법원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보고했다라는 문건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내에서도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았던 일종의 공문서가 갑자기 왜 이렇게 밖으로 제출이 됐느냐라는 의문점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어떤 문건이었고 서훈 전 실장이 얘기하려는 바는 뭐였고 이 문건은 어떻게 갑자기 등장했는지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지난 2일 구속영장 심사 때 서훈 안보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첫 서면 보고된 문건이라며 제출을 했습니다. 작성 일자가 2020년 9월 22일로 돼 있고요. 그 문건 안에는 북한 측이 살아있으면 건지고 죽었으면 놔둬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일종의 대통령의 보고문이 담겨 있습니다. 서훈 실장 측은 이 대목을 언급하며 북한군이 이 씨를 구조하려는 정황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의 첫 번째 논란은 일단 이 보고서가 어떻게 나왔냐는 건 두 번째 논란이고요. 첫 번째 논란은 북한 측이 살아있으면 건지고 죽었으면 놔둬라. 이게 어떻게 구조하려는 정황이 되죠? 이게 어떻게 구조하려는 정황이라고 당시 우리 정부는 파악을 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해석이 되죠? 저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따 패널분들 의견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두 번째 의문입니다. 해당 문건은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할 때 발견되지 않은 자료라고 합니다. 발견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서훈 실장은 그간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문건의 존재를 함구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당시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가 이 문건 출처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당연히 그래야 하죠. 그런데 서훈 실장이 명확히 안 밝혔다고 합니다. 이 대목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공문서 사후 위조 또는 청와대 반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쟁점인데 첫 번째 이양수 의원님 첫 번째 드린 질문입니다. 당시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됐다라고 서훈 안보실장이 제출했던 그 문건에 북한군이 살았으면 건지고 죽었으면 놔둬라. 이게 어떻게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구조하려는 정황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까? 두 번째는 저 문건이 갑자기 어떻게 등장했을까? 지금 서훈 국정원장이 북한이 구조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다가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거다. 우리가 구조 요청을 북한에 하지 않은 것은 북한이 구조하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게 뭐 국가 기밀이라서요. SI라는 게 국가 기밀이기 때문에 다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상당한 SI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쭉 보면 저렇게 구조하려는 것도 있지만 사살하라는 그런 명령이 있습니다. 사살을 암시하는 암구호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으면 다 공개를 함으로써 본인의 잘못과 잘잘못을 가려야 되는데 지금 본인한테 유리한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명확하게 구조하라 이런 뜻으로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의 변명과 핑계에 불과하다. 구속을 면하라는 그런 변명과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 둘째는 제가 해경을 담당하는 농해수 위원입니다. 이 서해 피격 공무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비밀 취급 인가까지 해가지고 가서 열람까지 다 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이게 지금 처음 보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이거를 3개월간 압수수색을 통과했는데 한 번도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출한 게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그럼 원본이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 원본이 있었다라면 원본을 유기한 게 되는 거고 본인만 갖고 있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에서도 제외돼 있었다면.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없는데 양산했다면 이거 완전히 이제 문서 위조가 되는 건데 이거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9월 22일 6시에 이 문건이 보고가 됐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9월 22일 6시면 이 서해 피격 공무원이 생존해 있을 때입니다. 이때 사실은 이 SI 말고도 많은 양의 SI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들어왔을 텐데 그런 걸로 봐서는 반드시 북한한테 구조 요청을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거기에 있다. 구조해 달라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정말 이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종전 선언을 발표하기로 돼 있었잖아요. 북한하고 남한하고 종전 선언 유엔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북한군이 우리나라 국민을 총으로 쏴 죽이고 시신을 소각했다. 이거 나가면 종전 선언 말하는 게 완전히 뭐 개그가 되는 거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렇게 방치한 건데 이거는요 뭐 당을 떠나서 민주당 의원들이고 우리들이고 이거 보호할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정치 지도자가 그런 사람들을 그런 무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야 의원들의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소식 공개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도피 중인 가운데 이 금고지기 소위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런 소식 들어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쌍방울 재경 총괄본부장 A씨, 쌍방울 자금 전반을 관리한 김성태 전 회장과 인척 관계다. 개인 자금을 관리했다. 금고지기다. 쌍방울 확충 배임 횡령 의혹 관련 핵심 수사 대상인데요. 수사 선상에 오르자 김성태 전 회장과 함께 해외 도피를 했습니다. 최근 어디서 잡혔냐? 태국에서 잡혔다. 태국에 있었군요. 송환 거부 소송, 귀국을 거부 중이라고 합니다. 강력경사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님. 일단은 잘 잡았다. 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이거 뭐 태국 경찰이 잡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 경찰과 우리 뭐 수사 당국과 공조하에 같이 잡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가서 잡은 건가요? 아니면 태국에서 우연치 않게 뭐 무단횡단하다 붙잡힌 건가요? 어떻게 잡힌 겁니까? 그런데 귀국을 거부하고 있다고요? 네, 구체적인 체포 경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상 외국에서 체포를 할 때는 직접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체포를 하지는 못합니다. 그 나라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조를 요청하게 되고 즉 관련 정보를 충분하게 제시합니다. 그렇다면 이 외국의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어느 정도만 움직여주면 충분히 검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고 수사기관을 움직이게 하면은 체포는 결국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아마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강력계 형사 계셨으니까 네네. 이제 강력한 용의자들이 아주 해외로 강력하게 도피할 때 현지에 있는 수사기관과 강력하게 공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서 붙잡은 걸로 보입니까? 그럴 때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수사는 우리 쪽이 다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첩보 그 안에 사실 다 보내요. 사람도 보내서 네네. 직접 붙잡지 못하는데 네네. 수사도 하고 뭐 현지 수소문도 하고 교민사회 탐방도 해서 물적 증거도 딱 보고 여기 있구나 해서 태국이면 태국, 베트남이면 베트남 뭐 수사 경찰한테 이렇게 좀 같이 붙잡아 달라. 그 현장에도 우리 수사관이 파견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외국 입장에서 보면 외국의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외국으로 도주한 데 불과하다면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한 물적 증거를 확보해 놓을 뿐만 아니라 소재지까지도 어느 정도를 파악해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그 지렛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외국 어디에나 경찰 영사는 반드시 파견됩니다. 각종 영사들이 파견되지만 경찰 영사가 우리 재외 국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바로 이 경찰 영사를 통해서 그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여의치 않으면 대신 사안이 굉장히 크거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찰 영사로는 부족하니까 우리 수사기관이 직접 파견을 나가서 그 외국의 수사기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직접 체포를 하지는 못하고 이 정도만 움직여주면 충분히 검거할 수 있다고 정보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설득을 하는 거죠. 야, 출동만 해줘. 잡을 수 있어. 네, 그 정도만 한다면 충분히 체포 가능하다고 설득하게 될 때 그때서야 움직이는 외국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체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일반적인 과정인데 아마 이 사건도 그 과정을 밟지 않았을까 싶은. 자, 태국과 대한민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습니까? 체결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송환 대상 되는데 송환 거부 소송을 했어요. 이 금고지기가. 네. 그러면 그 송환 거부 소송을 우리한테 한 거예요? 우리나라 법원에? 그렇지 않습니다. 송환 태국에? 거부 소송은 태국이 하게 되는데 어허. 이 경우에는 외국의 사법부는 이와 같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 같은 사건이 발생해서 태국의 국민이 우리나라에 있을 때 우리나라 사법부가 태국으로 보내줄까? 즉 상호주의의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태국으로 보내줄 만한 상황이면 태국도 우리나라에 보내준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역지사지를 이제 하는군요. 외국은 무조건 상호주의입니다. 역지사지. 범죄 인도 조약에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가 보내줄 만한 상황이라는 판단이 들면 예. 태국 사법기관도 보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군요. 그 태국과 대한민국은 그래도 수년간 어떤 관광으로 다져진 신의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간에? 네. 상호주의? 예, 국교 수립된 지도 오래됐고 예. 서로간의 신뢰는 쌓여 있죠. 프렌들리하니까 보내줄 가능성 크다고 보십니까? 보내줄 가능성이 높죠. 그럼 이분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시간을 끌려는 목적도 있겠군요. 우리나라 입국하게 되면 상당 기간 구속되어야 되니까 예. 본능적으로 피하고 싶죠. 본능적으로. 그렇군요.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의 소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분이 어쨌든 이런 사람이 체포됐다는 소식은 수사에 어떤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이기 합니다. 그 가운데 도피 7개월 중인 김성태 전 회장의 귀국 움직임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인데 법조계 김성태 전 회장이 최근 귀국을 위해 국내 로펌을 여러 곳 타진한다. 대부분 변호를 안 맡으려 한다. 야, 이것도 되게 독특한 대목. 변호를 안 맡아요? 쌍방을 한 관계자. 변호사들이 변호를 안 맡을 때는 크게 한 가지 이유입니다. 질 것 같아서. 해외 도피하면서 갖고 나간 자금 거의 다 써버린 걸로 들었다. 쌍방울 관계자. 로펌 구하는 대로 귀국해 수사받을 것이다. 박성배 변호사님. 대부분의 로펌이 변호를 안 맡으려 한다. 지금 어떤 심리입니까? 일단은 사건의 가능성이 낮을 때 맞지 않는 경우가 가장 주요한 이유이긴 합니다. 그게 질 것 같아서. 예, 그런 이유가 가장 크긴 합니다만 이 또 다른 이유는 지나치게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변호도 맞지 않으라는 경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허. 즉 사건이 외견적으로 보기에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법리적인 다툼의 여지가 충분한 사건의 경우에도 사회적 이목이 상당히 집중돼서 우리 로펌이 부담스럽다 싶을 때도 사건을 그렇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외국에 너 악마의 변호사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어떤 경우이길래 로펌들이 기피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 가지 경우 다일 수도 있고요. 어느 한 경우일 수도 있고 여러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예, 귀국 움직임이 있다. 이거는 자금을 일단 다 썼다 이렇게 본 겁니까? 아니면 더 버텨봤자 나한테 좀 불리하다,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더 이상의 송환 거부는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이 자금 관리자가 국내로 송환되게 되면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수사 여러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수사가 본물 터지듯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김성태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금 관리자일 뿐만 아니라 처남이잖아요. 처남이 체포됐습니다. 인척이기 때문에 예. 그 소재를 모를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이 구속 이후에 일종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련 진술을 확보할 가능성이 네. 높다 보니까 자신이 송환되게 되면 장기간 구속될 만한 부담도 질 뿐만 아니라 쌍방울 수사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상황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럽겠지만 더 이상 거부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처남 체포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번엔 뜨거운 소식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상민 장관입니다. 해임 건의안 야당이 내일 처리 결정을 한다는데 자, 그 내용 함께 보시죠. 민주당 이상민 해임 건의안 내일 본회의 처리 계획. 탄핵 직행 카드는 일단 보류. 당내 일각 해임안도 부정 기류. 민주당 한 초선 의원 해임안 처리 시 국조 보이콧 검토 예고. 국조마저 반쪽짜리 되게 생겼다. 해임안 처리하면 이 장관 국조 물론에 추궁하는 모양새가 영 이상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반응은 뭘까요? 국민의힘 대변인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왜 그토록 이상민 장관 해임에 집착하는 것입니까? 책임이고 뭐고 그냥 이상민 장관이 싫은 것입니까? 겉으로는 이상민 장관이지만 속내는 경찰국 등 윤석열 정부의 모든 것이 싫은 것 아닙니까?
자, 국민의힘 반발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박용진 의원님 네. 예산안 걱정을 했잖아요. 사실 저는 이상민 장관의 운명보다도 예산안이 조금 더 걱정되는데 예산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이 8일이죠. 예. 오늘 본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2시에 본회의 소집이 일단 공고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되는데 문제는 여야 간에는 일정한 감액 조치 사항들이 합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이어서 정부가 국회가 원하는 감액과 또 국회가 원하는 증액을 위한 감액을 조금 더 여지를 좀 가져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럴 여지 없습니다 하고 이런 자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여야 다 하고 이제 약간 입을 벌리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2시 전에 합의가 좀 되면 이거는 좀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이게 국민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한 10여 년 전에 국회 선진화법이 통과가 되는데 그때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면 예산을 가지고 야당이 끝까지 발목 쥐어갖고 12월 31일까지 해 넘기는 순간까지도 예산안 통과 안 됐던 일이 많아서 국민적 지탄이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이 마지노선이에요. 내일이 마지노선입니다. 내일까지 안 돼버리면 그냥 그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야당으로서는 정부에 이렇게 발목을 잡고 뭔가 이렇게 관통시킬 수 있는 지렛대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야당으로서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내일 이전에 뭔가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국회가 합의한 정부가 양보를 해주지 않으면 국회가 합의한 감액안대로 그냥 통과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양쪽 다 파국이에요. 그래서 아마 저는 오늘 극적인 예산안 타협이 있지 않을까. 오늘 타협이 안 된다고 그러면 뭐 아니면 도저 양쪽 다. 민주당은 그러니까 민주당은 정부 안대로 그냥 통과되는 걸 손 놓고 봐야 되든지 아니면 정부는 민주당이 주도한 대로 감액된 자신들이 원래 구상했었던 그 예산안이 다 이렇게 헤집어진 그런 예산안을 가지고서 내년 1년을 살 건지 서로 뭐 아니면 돌아서 저는 오늘 타협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인물, 당대표, 차기 당대표 자리를 두고 한동훈이다, 뭐 아니다, 본인은 안 하겠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윤심, 전대 뇌관 되나? 어제 소위 이 친윤계 모임 국민공감이 출범을 했는데 무려 현역 의원 71명 새과시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 국민공감 의원들 70분이 모인 모임이 개파 모임입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대파 모임이라는 그런 지적들을 극복한 그런 출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수 공부 모임이고 하니까 참여를 했고 개방 플랫폼이니까 뭐 시간 있을 때마다 들려서 공부는 늙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지 않아요. 국민의힘 공부 모임 적어놨죠. 당연히 수도권을 아울러서 수도권에서 우리가 과반을 차지해야죠. 모든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야지 MG만 아울러서 되겠습니까? 김기현 의원과 정재현 의원이 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러 의원들끼리 의견 교환들을 하고 서로 손을 잡고 그런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장면, 과연 이게 순수한 공부 모임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볼지는 의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권 주자가 당권에 도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차기 대권 주자가 당대표 선출될 경우 사심 때문에 공정한 공천이 어려울 수도 있다. 공천 문제로 대통령과 잡음일면 여권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여권은 윤 대통령이 대선 주자의 당권 도전에 부정적이다. 친윤계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당시 대표 옥새 파동 사례까지 언급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재섭 전 비대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당대표 주자 중에 대권 주자 누가 있어요? 하마평으로 오르시는 분들 중에서는 원희룡 장관 계시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네, 당연히 대권 도전 시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분. 유승민 전 의원 역시도 유승민 대권 전 후보로서 거론이 그렇군요.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 분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 정도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예. 그 정도 의견은 저는 충분히 피력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보는 지금 것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얘기하고 있는 사심 때문에 대통령과 공천 갈등을 벌일 만한 인물은 그럼 그 세 분 중에 누굽니까? 원희룡 장관은 지금 행정부 장관이니까 공천 갈등을 벌일 것 같지는 않고 남은 두 분인데 김재섭 비대위원 말씀대로면 그렇죠. 유승민 아니면 안철수인데 그럼 대통령실에서 당대표하면 안 된다라고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유승민 의원입니까? 안철수 의원입니까? 개인적으로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둘 다?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해서 좋아요. 네, 둘 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지금 차기 지도자 적합도 이외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 혹여나 내가 대권에 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자기 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을 겁니다. 게다가 이제 2024년 총선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임기가 한 3년 정도가 남게 되고 그렇다 그러면 자신이 어떤 공천권을 한 당 대표로서 그 다음에 대통령은 나다라는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당내 세력들을 만들어야 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아마 본인의 어떤 정치적 분기점은 그 총선의 공천과 당선 이것으로 정해질 것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대권 주자라도 어떤 대권에 꿈이 있는 사람이라도 공천권과 관련돼서는 자기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칫 여당으로서의 대통령을 서포트해야 되는 조직으로서의 어떤 본분들을 망각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분들 빼면 지금 하마평에 거론되는 분들이 뭐 원희룡 장관 그 공천 잡음 일으킬 만한 대권 주자 빼면 원희룡 장관, 나경원 대표, 김기현 전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이 정도입니까? 뭐 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윤상현 의원도 출마를 점치고 있는 것으로. 근데 요분들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 다 약간 뭐 그랬잖아요. 아이 뭐 뭐라고 조금 했죠? 못마땅하셨던 멘트를 좀 하셨죠. 네. 이런 사람도 안 된다. 네. 근데 그건 뭐 주호영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견해라고 개인 생각합니다. 견해다. 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도 했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얘기를 그거랑 같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MZ 세대에게 소구력이 있고 수도권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고 당내 공천 잡음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 이것은 사실 어떤 전당대회에서도 요구되는 사항이고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김기현 전 원내대표나 뭐 나경원 전 대표나 하는 분들에 대한 이 어떤 세평 같은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이 큰 의미를 담지는 않고 그냥 주호영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견해들을 그 자리에서 좀 피력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국민의힘은 자존심도 없냐라며 비판을 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들어보시죠. 저는 나올 거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가면 갈수록 한동훈 장관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도를 좀 넘어서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은 자존심도 없나 싶어요. 대통령도 공당 정치도 안 한 사람을 불러다가 한 거 아니에요? 네. 자, 국민의힘은 자존심도 없냐? 대통령도 정당 정치 안 하고 한 사람인데 한 장관 빨리 나와라. 나올 거면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고민정 의원 발언 이후에 한 장관이 안 나간다라고 발언하긴 했는데 국민의힘은 자존심도 없나?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냥 국민의힘 입장에서 고민정 의원을 비판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재명이라는 그 정치인을 당대표로 선출했던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부끄러움이 없는지는 저는 오히려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사법 리스크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판들이 있었고 대선에서 패배를 한 후보로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패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결국 당 대표로 앉혔고 이재명 대표가 100일 취임 동안에 보여줬던 것이라고 하면 그리고 언론에 등장했던 것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민주당이 이재명 의원의 방탄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고 100일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에게 특히 야당 대표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고 100일에 거의 모든 핵심 과제들을 초점을 맞춰서 기자회견을 하거나 뭐 관훈 토론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이벤트들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재명 대표의 100일, 민주당의 100일을 기억해 보면 결국 대장동 수사밖에 없거든요. 과연 거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수치심이 있는지 얼마의 부끄러움이 있는지를 되묻고 싶습니다.
자존심 없냐는 고민정 의원의 말을 김재섭 전 비대위원은 그럼 이재명 대표를 뽑은 민주당은 부끄러움이 없냐라는 걸로 반박을 했군요. 자, 두 분의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민정 의원이 그 무엇보다 사회적인 위협 존재는 윤석열 대통령이다라고 발언해서 이번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향해서 뭐 북핵 위협이라는 발언까지도 하셨던데 굉장히,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 무엇보다 사회적 위협의 존재는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신 것 같다. 대통령이 사회적 위협의 존재라고요?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심각합니까? 심각합니다. 진행자가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이 사회적 위협이라고요? 글쎄요. 김소영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애당초 그 윤 대통령이 북핵에 비유했잖아요. 화물연대 이 파업을. 전 그건 좀 심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분들도 노동자고 그들의 주장이 별로 지금 소구력을 못 얻고 여론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인데 국민을 그렇게 북핵에 비유했다는 건 전 적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정 의원이 비판을 한 거죠. 이제 워낙에 이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수위가 높다 보니까 고민정 의원도 거의 그것에 준하게 아주 수위를 높게 해서 사회적 위협이 되고 있다 존재 자체가.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발언이 지나치다 정도로 비판하면 될 건데 대통령에 대해서 존재 자체가 위협이다라는 건 누가 보면 대선 불복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저는 이렇게 하니까 보세요. 우리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뭐 꼭 민주당뿐만은 아닙니다만 지금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너무 지나치게 수위 높은 발언들을 막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마케팅 같아요. 노이즈 마케팅처럼 자기가 한 번 더 언론에 회자되기 위해서 아주 강도 높은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특히나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마치 대선에 불복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 역시도 굉장히 부적절하죠.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다. 대통령이 어떻게 존재 자체가 사회적 위협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존재하지 말라는 겁니까?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 거의 뭐 그런 준하는 이야기 같은데 굉장히 저것 역시도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저런 발언들은 이제 고민정 의원을 비롯해서 모든 의원들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지치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소영 교수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앞서 체포된 김성태 전 회장의 금고지기가 일부 조간신문에는 자막으로 처남으로 소개가 됐는데 매제라고 합니다. 매제 바로 잡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입니다. 신조어 하나 배우고 가겠습니다. 중껑마. 뭐 다 줄여 부르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 뜻은 좋습니다. 중껑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MZ세대의 울림을 준 대표팀의 선수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E acima de tudo agradecer todo o apoio durante mais de 4 anos e deixar também perante o povo coreano um agradecimento. 여기서 대한민국 축구가 끝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수들도 저희 팀이 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처럼 응원해 주시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르투갈전에 이제 희찬이 형이 그 두 번째 골 넣고 나서는 눈물이 나왔고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하는데 그때만큼 진짜 축구하면서 행복한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애국가를 들으면서 한국 국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저희가 좋은 결과로 골을 넣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초원을 발휘해서 그런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축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꺾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제가 되게 손흥민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발언.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선수들이 뛰었는데 대한민국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대단한 애국심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이 나가면 된다. 많은 국민들에게 울림을 줄 것 같습니다.
자, 화제가 되고 있는데 20년 전 벤투 감독이 선수일 때 사진 한 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띄어 보이는 벤투가 굉장히 좀 황망해 보이는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면에서 어떤 발언에 어떤 상황의 인터뷰 내용이었을까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 포르투갈 경기 직후 대한민국에게 패배한 포르투갈 선수로서 벤투 선수가 인터뷰를 한 20년 전 장면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세한 상황도 있었지만 여기까지 기회는 한국에게도 찾아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국과 미국 축하해 주는 것.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강한 팀이다. 라고 포르투갈 선수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승리를 축하한 선수가 20년 전 벤투 선수였다라는 사실이 다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뭉클한데요. 박용진 의원님. 네. 이거 사실을 포르투갈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외신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졌어요. 근데 대한민국 축하한다 얘기해 줄 수 있는 대인배는 없습니다. 그렇게 많이. 그런데요. 그 축구 선수들 중에 뭐 호날두 요즘 그 전 세계적으로 밉상 선수로 찍혀 있어요. 근데 호날두 선수를 빼고는 대부분의 대형 선수들이 상당히 그 뭔가 이렇게 마음 훈련도 잘 돼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선수도 그렇고 우리 이제 박지성 선수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심판이 좀 억울한 판정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심판도 경기의 일부다라고 딱 그러면서 인정하고 패배를 인정하고 한 적이 있고요. 벤투 선수 저때 박지성 선수에게 그 결승골을 내줄 때 그 최종 수비수였거든요. 얼마나 정말 억울하고 비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지성 선수의 명장면 골이 나왔을 때 그때 수비수였어요. 박지성 선수가 제친 선수군요. 예. 그런데 저렇게 패배를 인정하고 상대 팀을 인정해 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제대로 훈련받은, 그러니까 발기술만 훈련받은 게 아니라 마음 기술도 훈련받은 아주 훌륭한 선수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우리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원래는 오찬이었는데 만찬으로 뭔가 의미가 확대됐군요. 점심 먹는 것보다 저녁 먹으면 더 여유도 있고 좀 더 의미도 있죠. 윤 대통령 부부 대표팀 초청에 만찬과 함께 격려할 예정. 선수들과 코치진의 국민 대신에 감사 인사 전할 것이다. 이런 격려는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김재수 의원님. 그럼요. 지금 사실 최근에 우리 대표팀이 보여준, 그리고 대표팀이 우리 국민들한테 선물해준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정말 감사한 마음을 표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요새 좋은 일 없다고 국민들이 다 불평하면서 사실 우리가 월드컵 보는 날에 산다, 우리 축구 대표팀 보는 날에 산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고,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걸 국가의 지도자로서 대통령이 국민의 삶을 챙겨야 되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대표팀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오찬에서 만찬으로 바꾼 것은 정말 여유를 두고 충분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다는 아마 대통령실의 뜻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고생한 우리 축구 선수팀한테 소고기 사줬으면 좋겠네요, 대통령이. 네.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